안타까운 일이지만 정통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가오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자아로 기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망각한 채 중도 실용이라는 좌파 연합 정책을 펴다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에 불러들이는 데 일조하였고, 그 결과 건국가 산업화 정신으로 이어져 온 정통 보수 세력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오늘날 보수 세력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본 방송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비겁한 보수 지도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작됐습니다. 결국 건국가 산업화라는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두 보수 대통령은 이 주사파, 좌파 집권 세력들의 역사관에서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그런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계급투쟁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두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좌파 세력이 정치 문화적 헤게모니를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이런 정치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한줌의 변종 바이러스에 불과하던 주사파 운동권들이 역사의 주류로 등장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가오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보수 진영 내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앞에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간 작용하던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인 책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좌파들과 정면 승부를 피해버렸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386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대거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당시 최소한 자기들의 주사파적인 그런 모습은 감추고 진보라는 그런 당위정이라도 껍데기라도 덮었어야만 정계에서 명함을 내밀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들 주사파 극자 운동권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멍석을 깔아준 거죠. 그 사이에 이들 386은 이제 486이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출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자경화를 막기 위한 애국 우파 진영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항체 반응,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반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몸은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이 외부 바이러스와 싸움합니다. 그 과정에 몸에 열도 생기고 감기도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숙주가 죽어버리죠. 이 외부 침입 바이러스에 졌을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직전,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좌파나 주사파는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 좌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체제 안정적인 면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좌파 우파 갈등,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10년의 좌파 정권 집권 과정에서 서정갑 전 예비역 대령이 주도한 국민행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이 10년 동안 줄기차게 거리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퍼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죠. 국민행동본부는 주요 일간지에 당시 2001년에서 2009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그때까지 일간지에 520차례나 의견 광고를 실어서 좌파 정부 실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거의 매주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의 10년에 걸친 이 눈물겨운 투쟁으로 17대 대선에서 우파 정권이 출범하는 그런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그때 애국 세력들은, 아스팔트에서 10년 동안 싸웠던 이 애국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좌파들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의 정통 애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뭐 틀딱
뭐 태극기 부대, 극우, 꼴통 이렇게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지만 이분들이 1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쟁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국 세력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 실용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취임 시부터 퇴임 시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망가진 국가안보 시스템과 국가 정체성을 정상화시키려는 어떠한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10년 동안 투쟁한 애국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애당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 애국 세력들이 무슨 자리를 바라고 투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흔한 형식적인 위로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아스팔트 애국 세력을 외면하고 심지어 피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조갑제, 서정갑 같은 아스팔트 구구 세력은 멀리해야 한다, 이 직보를 참모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가장 먼저 했다는 이야기가 이명박 캠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던 그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교수진들, 폴리페스라고 하죠. 정치 교수들.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나눠먹고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이런 생각만 있는 거지, 이 나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치도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각은 바로 고소영 내각이라고 조롱을 받았고 청와대가 정치 교수들의 취업 집단으로 그냥 변해버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무려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라는 이름의 혁명적 상황을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은 이 혁명적인 열기를 좌파 인적 청산과 국가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극소수의 주사파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분열시켜가면서 우파 말살에 나선 걸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세력들은 우파에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덮어씌워서 전 정권에 복무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 10년 집권 기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이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520만 표라는 이 압도적인 표차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물리법칙에 의하면 그런 에너지는 어디로든지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열기가 도리어 불만으로 변했고 촛불 시위라는 대통령 자신을 향한 형태로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08년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 촛불 난동 사태입니다. 2008년 5월 MBC 미국산 쇠고기 허위 선동으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 시위는 그해 8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위가 극심했던 6월, 7월 두 달은 광화문은 밤이 되면 공권력이 무력화된 이른바 해방구로 변했습니다. 2008년 6월 29일, 이 6월 29일 하루 동안 시위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1개 중대가 시위대에 포위되었는데 이 중대원들이 정경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시위대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들은 쓰러진 정경을 호송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경을 우리의 아들, 딸들,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 장매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대상, 계급론적 의식에 의해서 저 정경은 적대 세력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구타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자,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이 쇠고기 광우병이라는 거짓 선동에 당당히 맞서지 않았습니다. 중도 실형을 내세워서 좌파와 타협한다는 차원에서 야간 불법 집회를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점차 가두 시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시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 촛불 난동 기간 동안 제가 취재를 당시 했었는데 정경버스 100여 대가 불탔고, 당시 여기 보시면 2008년 6월 23일 기사인데요. 이렇게 정경버스가 100여 대가 불탔고 정경 5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에 있던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던 보수 언론은 이 촛불 시위에 겁을 먹고 논조를 하루아침에 그냥 바꾸어서 촛불 시위편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까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따라 불렀다, 이런
촛불 난동 세력의 거짓 선동에 사실상 항복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후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 촛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